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규준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간단하게 소화하는 저희 소화제 같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화시킬 주제 어떤 주제입니까? 네, 바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입니다. 아, 요거 소화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청약저축,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월세,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지금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 이제 좀 말씀드리면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자, 정의를 좀 내려보면 이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돼야 되죠. 예, 근로소득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무주택인 그런 세대주가 받을 수가 있고요. 주택 마련저축에 당연히 납입한 금액, 이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어떻게 절차가 있겠죠? 서류 같은 것들이. 자, 바로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나는 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어라는 그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다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많이 넣고 적고에 따라서 이게 막 공제가 40%씩 되면은 사실 공제 받아야지 하고 막 늘 수도 있잖아요. 한도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도가 당연히 있죠.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납입액에 대한 한도도 있고요. 그다음 소득 공제액에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금 각각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습니다.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납입액 먼저 살펴볼까요? 자, 납입액은 24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그렇죠, 연간. 자, 240만 원에서 40%를 공제를 받으면 얼마입니까? 96이죠. 96. 그렇죠. 96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를 넣던 240만 원 연간의 캡이 딱 걸리고 그거에 대해서 96만 원 소득 공제에 딱 캡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액 조금 살펴볼까요? 네. 자, 이 부분은 이 주택마련저축 여기 공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잠시 후에 살펴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두 가지 소득공제액을 합했을 때 연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청약저축을 통해서 주택 마련 관련해서 내가 96만 원을 풀로 캡으로 땡겨서 이제 공제를 받았다 하면은 남은 게 400만 원에서 96만 원을 제한 304만 원어치를 다른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제 원리금 상환액과 관련된 이런 데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그 캡을 합쳐서 400에 딱 걸리면 더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정확하시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빨리 없애버리거나. 혹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런 경우는 큰 거. 그렇죠. 이 경우는 이제 납입 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6% 미달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6%다 이제 추징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공제받은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추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꼭 주의하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해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주택과 관련해서 이 전세의 형태로 또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세가와 관련해서 또 지금 이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자, 정의를 내리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이제 주택 임차 자금을 차입을 하고요. 이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납부를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지금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건 하에서 세대원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오로지 세대주만, 그렇죠? 그런데 일정 요건의 세대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일정 요건이 뭐냐?
네, 지금 보시는 이 요건을 충족해 주셔야 세대 원이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주택 마련 저축 요거 말씀해 주실 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 공제랑 같이 합산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소득 공제를 합산했을 때 4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만약에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 좀 접근을 해보면 이제 400만 원을 온전히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까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400만 원에 40%를 나누면 1000만 원? 상환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공제가 이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또 오피스텔 같은 데서 주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전세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월세. 월세. 네, 월세액 세액공제 있습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는 이제 근로자 본인이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아까 이렇게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4억 원. 네. 자, 이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해당 임차 주택은요, 결국은 본인이나 혹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임차를 실제로 한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또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상의 그런 주소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월세액 세액공제는 얼마나 적용됩니까? 예, 월세 세액공제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월세 낸 만큼의. 그렇죠. 그런데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17%.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뭐 내가 월세 낸다고 알아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서류도 내야죠. 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돼요. 공공이니까. 근데 하지만 이 이외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니까요. 직접 서류를 떼가지고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쵸. 나 우리 계약한 거 맞다. 네,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 나 여기 살고 있는 거 맞다. 그리고 월세를 지급했다는 서류. 돈 낸 거 맞다. 네. 그리고 이 또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일단은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차입한 그러한 그 차입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거나 혹은 1주택을 보유한 그런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의 저당권이 당연히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차입한 이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자, 이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뿐만이 아니라 이 1주택 소유자가 지금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1주택자이냐 아니냐를 이 가르는 그 보유하는 시점을 어디로 보나요? 네,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2023년도 중에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중간에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에서 1주택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경우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타인의 명의의 주택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공제가 됩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자,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어떤 채무자, 채무자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또 크고 하다 보니까 이 명의라는 걸 꼭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공동 명의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지분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일단은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부부 공동 명의죠. 예, 부부 공동 명의 주택에 대해서 이제 차입을 받는데 그 차입금을 본인이 차입을 받았고 이자도 본인이 지급했다. 그러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에 대한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자 상환 증명서인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예,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갈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이 좀 있어요.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택 소유자하고 이제 주택 가격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억 원 이하라고. 그때 이제 취득했을 때 그게 맞냐 아니냐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아파트면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건물 등기부 등본, 이 소유자가 누구냐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대출 계약서 사본을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많이 왔습니다. 아, 예, 거의 다 왔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다 소화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